이런 놀라운 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1876년 겨울, 중국 심양의 작은 여관에서 한 외국인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조선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단 나흘 만에 한글을 깨친 서양인, 최초로 띄어쓰기를 도입한 선교사, 그리고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되어 평생을 바친 학자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동담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예요. 그가 조선 땅을 처음 접한 건 1876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33살이던 로스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조선에서 온 상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날 밤 심양의 한 여관에서 로스는 기름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 상인들이 써준 낯선 글자들이 종이 위에 빼곡했거든요. 중국어와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로스였지만 이 글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로스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자처럼 뜻을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라틴 문자처럼 단순하지도 않았어요. 각각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서 음절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히읗, 아, 니은. 로스는 조선 상인이 가르쳐준 대로 소리를 따라해 봤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 처음으로 한글 한 글자를 온전히 읽어낸 순간이었어요. 로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글자는 마치 소리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로스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에서 온 백홍준이라는 학자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백홍준은 로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 이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음은 소리를 내는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해요. 로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문자 체계였던 거예요. 그는 백홍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입니다. 백홍준의 대답을 들은 로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글자라니. 그 순간 로스의 머릿속에 거대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글자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로스가 깨달은 한글의 놀라운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부해보니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글자인지 알게 됐거든요.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익히면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로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조선의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글자예요.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세계의 한글을 처음 소개한 순간이었어요. 로스의 이 한마디가 훗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주목하게 만든 시작점이 된 겁니다. 1877년 존 로스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양인을 위한 최초의 한글 교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글자가 붙어서 쓰여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로스도 처음엔 어디서 단어가 끝나고 어디서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로스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한글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때 로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간을 두면 어떨까? 로스는 라틴 문자처럼 한글에도 띄어쓰기를 도입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한글 역사상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시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로스는 조선인 조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백홍준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그를 도왔어요. 그들은 어떤 단어를 띄었어야 하는지, 어떤 조사는 붙였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드디어 띄어쓰기가 적용된 한글이 탄생했어요. 로스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CUREAN 프라이머였어요. 이 책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었거든요. 로스는 책 서문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로스의 이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는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글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했던 거죠.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와 문자의 일대일 대응, 규칙적인 문자 체계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어 첫걸음이 출간되자 서양 선교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드디어 조선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나온 거였거든요. 특히 띄어쓰기가 적용된 한글은 외국인들의 학습을 크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어 첫걸음을 출간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갔어요. 로스는 조선인 협력자들과 함께 신약 성경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건 누가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복음서였거든요. 번역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조선의 전통 종교 개념과 맞춰서 선택해야 했어요. 로스는 매일 밤늦게까지 번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신약 성경, 중국어 성경, 그리고 한글로 쓰인 초고들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1882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완성된 거예요. 이것은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로스가 고안한 띄어쓰기가 적용됐어요. 로스는 완성된 책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평범한 농민도, 글을 배우지 못한 여성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1886년 서울 유경공원. 미국에서 온 25살의 젊은 교육자가 처음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머 헐버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글과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헐버트는 원래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과 자연과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어요. 그런데 조선 정부가 근대식 교육을 위해 외국인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온 거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개화기를 맞아 서구식 교육에 관심이 높았거든요. 유경공원은 조선 최초의 관립 서구식 학교였어요. 영재를 기른다는 뜻을 가진 이 학교에서 헐버트는 영어와 수학, 과학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과 소통하려면 조선어를 알아야 했는데 헐버트는 한 글자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헐버트가 처음 한글을 본 순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글자들이 그가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알파벳처럼 일렬로 나열되는 것도 아니고 한자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헐버트는 수학자다운 논리적 사고로 한글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한 표의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표음 문자라는 걸 금세 파악했어요. 첫째 날 헐버트는 기본 자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각 자음의 소리를 익히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하지만 헐버트는 이미 이 문자들의 규칙성을 눈치챘습니다. 비슷한 소리끼리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둘째 날에는 모음을 배웠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헐버트는 모음의 체계성에 더욱 놀랐어요. 기본 모음에서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과학적이었거든요. 셋째 날 드디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헐버트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겨우 20개 남짓한 기본 문자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넷째 날 헐버트는 마침내 완전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헐버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한글을 깨친 거예요. 헐버트는 즉시 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소리의 원리를 문자로 형상화한 놀라운 창작품이에요.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헐버트의 한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한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책상에는 한글 연구 자료들이 쌓였어요. 헐버트가 발견한 한글의 놀라운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자음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점이었어요. 둘째,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천지인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셋째, 받침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복잡한 소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어요. 헐버트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과학이었거든요. 3년 후인 1889년 헐버트는 한글로 된 최초의 서구식 교과서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3인필지였어요. 이 책은 지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였지만 그 안에는 헐버트의 한글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조선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글자로 세계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3인필지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조선의 학생들이 한글로 근대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 최초의 책이었거든요. 헐버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가 평생 펴낸 한글 교과서는 총 15권에 달했어요. 1890년대 헐버트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진정한 한글 연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책상에 앉아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원리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어요. 헐버트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었습니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조선어를 배우려면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발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조선어에는 서양 언어에 없는 독특한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와 오의 차이, 의와 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라틴 문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헐버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는 조선 사람들의 발음을 녹음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녹음 기술이 없었거든요. 대신 헐버트는 직접 조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음성학자처럼 말이에요. 헐버트의 연구실에는 특별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입의 단면도를 그린 그림들, 혀의 위치를 표시한 도표들, 그리고 각종 발음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다운 꼼꼼함으로 한글의 모든 소리를 분석해 나갔어요. 드디어 1896년 헐버트는 자신만의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음성학적 특징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표기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헐버트는 어를 로, 을을 로 표기했어요. 이런 기호들은 서양 사람들이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헐버트의 표기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헐버트의 진짜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거든요. 1901년 그가 발표한 논문 한국어와 그 문자는 서양 학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헐버트는 이 논문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이론의 바탕을 둔 과학적 창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문자 창제 원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헐버트의 논문은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동양의 문자라고 하면 한자 정도만 알고 있던 서양 학자들이 한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1905년 헐버트는 더 나아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한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이때 한 독일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합리적인 문자 중 하나다. 이런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가진 민족이 부럽다. 헐버트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사랑하게 된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헐버트의 한글 사랑은 학문적 관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하려고 하자 헐버트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1907년 헐버트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조선의 특사로 파견됐어요. 그는 그곳에서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비록 일본의 방해로 공식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헐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헐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는 미국 곳곳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조선의 문화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그의 평생 사명이었거든요. 1949년 83세의 나이로 헐버트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광복 후 초대받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 독일의 한 젊은 학자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 4세, 당시 25살이었어요. 그는 동양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4세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놀란 것은 한글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거리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마치 그림 같으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4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서독에는 한국학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일본학과에 소속되어 한글, 한문, 일본어를 동시에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4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존 로스나 헐버트처럼 놀라운 속도로 익히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점점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1975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4세는 독일인 최초로 한국학 박사과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제출한 학위 논문 제목은 계림유사에 나타난 고려방언이었어요. 고려시대 우리말 연구였거든요. 4세의 논문은 학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의 역사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현재 한국어와 비교 분석했어요. 이 연구를 통해 4세는 한글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500년이 넘었는데도 기본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 문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처음부터 완벽한 체계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종대왕의 언어학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2006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은퇴한 4세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는 한국에 정착해서 전국을 다니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한글에 매료된 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로버트 램지 교수였습니다. 그는 1966년 학사장교로 한국에 파견되면서 한글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램지가 처음 한글을 본 순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근처 마을에서 본 한글 간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글자 하나하나가 건축물처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군 복무를 마친 후 램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계속했어요. 2011년 램지는 A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라는 책을 펴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이 책은 한국어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담은 권위 있는 연구서였습니다. 램지는 이 책에서 한글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한글이 위대하듯이 세종도 위대했다. 단순하고 가식이 없고 효율적인 한글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었다.
이런 공로로 램지는 2013년 한글날의 보관문화 훈장을 받았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문화 훈장이었거든요. 한편 젊은 학자들의 접근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초머 모세 교수는 2017년 한국학국제학술회의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강연을 했어요.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민족의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도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한글 창제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었어요. 히데키는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한글의 특징을 설명하는 홍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글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유네스코는 문맹퇴치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으로 정했어요.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글을 대하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학문적 목적으로 한글을 배웠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한류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몰려들었어요. 드라마 속 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도쿄의 한 한국어 학원 원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하루아침에 수강생이 10배로 늘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배용준 씨가 하는 말을 직접 알아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장금, 주몽, 선덕여왕 같은 사극들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사람들도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 한글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류의 중심이 K-팝으로 옮겨갔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영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7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후 미국과 유럽의 팬들이 한글로 된 가사를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은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BTS 때문에 한국어 공부 시작했는데 한글이 이렇게 배우기 쉬운 줄 몰랐어요. 알파벳보다 훨씬 과학적이네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터키, 이집트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각국의 대학들도 한국어과를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글 학습 열풍은 절정에 달했어요. 구글에서 한국어 배우기를 검색하는 횟수가 전년 대비 5배나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이런 대중문화를 통한 한글 전파는 이전의 학문적 접근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쿨하고 트렌디한 문화 코드였어요. 실제로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글이 프린팅된 티셔츠나 모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한글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디자인이 멋있다는 이유로 한글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손바닥에 한글로 이라고 쓴 것을 SNS에 올렸다가 화제가 됐어요. 비록 일본어와 혼동한 실수였지만 한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학당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세계 곳곳에 생겨났고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디바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촌 언니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글이 그림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직접 공부해보니 정말 빠르게 배울 수 있어서 놀랐어요.
한글의 모든 글자는 독창적인 한국 문화예요. 티베트에서 온 롭상이라는 학생도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인도에서 살 때 한국 젊은이들이 봉사활동하러 온 걸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글을 배워보니 티베트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친근했어요. 한글은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 가장 편안한 문자예요.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곧 한글을 배운다는 뜻이 될 정도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글 학습은 더 이상 어색하고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선하고 필요한 일로 여겨졌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거였습니다. 이제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자로 거듭났습니다. 존 로스와 헐버트가 심은 한글 사랑의 씨앗이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매력에 빠져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까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글이 가진 특별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옴말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2살에 처음 한글을 접했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알파벳에 익숙한 저에게 한글은 마치 외계 문자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논리적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어는 철자와 발음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오히려 쉬웠어요. 마리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한글의 조립식 구조였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거든요. 나다. 이렇게 기본 패턴만 익히면 무한히 확장할 수 있어요.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봤어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는 좀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는 원래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우연히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됐거든요. 일본어 히라가나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어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수업에 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더라고요. 포르투갈어 알파벳보다도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카를로스는 특히 받침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안에 자음 마이너스 모음 마이너스 자음이 들어가는 구조가 너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 이런 식으로 받침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정말 똑똑한 문자예요. 한편 이집트에서 온 아흐메드는 아랍어와 한글을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방향은 반대지만 둘 다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자라는 점이 비슷해요. 특히 한글의 모음 체계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오우. 입술 모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게 너무 과학적이에요. 아흐메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글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아랍어 문자를 완전히 익히는 데는 몇 달이 걸렸는데 한글은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들었는데 그 의도가 완전히 성공한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온 올가는 키릴 문자와 한글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어도 표음 문자지만 한글만큼 규칙적이지는 않아요. 한글은 정말 예외가 없어요.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자 모양도 너무 예뻐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올가는 한글의 균형미에 특히 매료됐어요. 각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조화롭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글은 문자인 동시에 디자인이에요. 간판이나 포스터에서 한글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인도에서 온 라비는 힌디어와 한글을 비교했어요. 힌디어도 표음 문자지만 한글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거든요. 힌디어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쓰는데 위에서 아래로 줄이 그어져 있어요. 한글은 그런 장식이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단순하면서도 완벽해요. 라비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한글 창제의 철학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도에서는 상위 계층만 산스크리트 문자를 쓸 수 있었거든요. 한글은 정말 민주적인 문자예요.
태국에서 온 수파차이는 성조가 있는 태국어와 한글을 비교했어요. 태국어는 성조 때문에 같은 소리라도 높낮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한글은 성조가 없어서 발음하기 편해요. 그리고 태국 문자는 띄어쓰기가 없는데 한글은 띄어쓰기가 있어서 읽기 편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글의 과학성과 학습의 용이성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온 조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와힐리어는 라틴 문자를 빌려 쓰는데 우리 고유의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한글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도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멕시코에서 온 후아는 스페인어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어요. 스페인어도 발음하기 쉬운 언어지만 한글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한글의 자음 체계가 정말 놀라워요. 비슷한 소리끼리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게 천재적이에요. 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매료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글 자체가 가진 독특함과 과학성, 그리고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50여 년에 걸친 한글과 외국인들의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1876년 중국 심양의 작은 여관에서 존 로스가 처음 한글을 접했던 순간부터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류를 통해 한글을 배우는 현재까지의 긴 여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한글의 놀라운 보편성입니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한글에 매료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존 로스는 140여 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소리 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다.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오히려 쉬웠어요.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외국인들이 한글을 대하는 반응은 놀랍도록 일관적이에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다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의도했던 철학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라는 창제 정신이 시대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헐버트가 나흘 만에 한글을 깨쳤다는 이야기도 단순한 개인의 천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한글 자체가 가진 학습의 용이성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카를로스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다고 했고, 이집트의 아흐메드는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한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글을 접한 외국인들이 모두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는 사실이에요. 존 로스가 최초로 띄어쓰기를 도입할 때도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고려했을 거예요. 러시아의 올가가 한글은 문자인 동시에 디자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글은 기능성과 신미성을 모두 갖춘 완전한 문자 체계인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에요. 인도에서 온 라비가 왕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돼요. 티베트에서 온 롭상도 세종대왕이 일반인을 위해 만든 글자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세종대왕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글이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전파되는 모습도 의미 깊어요. 과거에는 선교사들과 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일반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는 한글이 더 이상 소수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화 코드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의 아디바가 한글의 모든 글자는 독창적인 한국 문화다라고 말했듯이 한글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 됐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우리만의 자산인 거죠. 유네스코가 문맹퇴치상의 이름을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으로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철학, 즉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한다는 이상이 현재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거든요.
베르너 4세 교수가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해서 한글을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모습, 로버트 램지 교수가 5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하며 한글이 위대하듯 세종도 위대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소중한 유산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여기서 나와요. 한글은 그저 우리가 쓰는 글자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에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철학적 완성품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한류의 영향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한글 자체가 가진 우수성 때문에 그 사랑은 계속될 거거든요. 존 로스와 헐버트가 심은 한글 사랑의 씨앗이 이제 온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자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글보다 아름다운 문자는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헐버트가 한국에서 한 마지막 연설이었어요.